안녕하세요.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요즘 주말 낮에 먹은 점심을 소화도 시킬 겸 저는 아파트 단지를 산책하곤 해요. 나른한 햇살을 받으며 이곳저곳을 걷다 보면 함께 산책을 하는 노부부들도 종종 제 눈에 보이더군요. 그럴 때마다 전 애써 쓴웃음을 짓곤 합니다. 제가 꿈꿔왔던 노년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함께 세월을 흘려보내며 늑수그레해진 남편과 손을 잡고 한가로운 산책길을 걷는 거. 그 모습이 이젠 이루지 못할 저만의 꿈으로 남게 된 건 1년 전 제게 일어난 폭풍 같은 사건 때문이었어요. 유난히 볕이 좋은 오늘, 저는 제게 일어났던 일을 많은 분들께 이야기해보고자 집안일은 잠시 내려놓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서울의 적당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주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아빠와 중견기업을 다니시던 엄마는 저와 제 남동생, 여동생에게 한없이 다정하셨지만 그와 별개로 두 분은 항상 바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따로 시키지 않아도 장녀라는 책임감을 느껴 항상 동생들을 잘 돌보려고 애썼죠. 고맙다 우리 수영이. 이 엄만 우리 수영이가 있어서 항상 든든해. 부모님은 저에게 고마워하셨고 우리 가족은 화목했습니다. 저 또한 부모님을 이해했고 우리 가족을 사랑했죠. 하지만 마음속 한편으로는 항상 집에서 기다리는 엄마를 둔 친구들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꼭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진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주부가 되고 싶었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를 다니다가 우연히 들른 술자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저보다 6살이 많았던 남편은 당시 제 대학 동기 남자친구의 지인이었는데 첫 만남 후 제게 끊임없이 호감을 표시하던 남편 덕에 우리는 만남을 시작했죠. 좋은 대학을 나와 안정적인 중견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다던 남편은 투박하고 재미없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영씨, 야채가 가장 신선한 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야채요? 글쎄요, 막 샀을 때? 정답은 후레쉬입니다. 솔직히 어디서 웃어야 할지 전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남편의 그런 성실함이 좋았습니다. 자신이 재미없는 걸 잘 알고 인터넷을 뒤져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생각한 농담을 공부해오고 저와 데이트를 할 때도 항상 제 의견을 미리 물어 맛있는 식당을 예약해놓는 부지런함과 꼼꼼함이 좋았죠. 그래서 조금 이른 나이에 남편에게 청혼을 받았을 때 저는 두말 없이 승낙을 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 가족을 아끼고 책임감 있게 지켜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렇게 26살에 유부녀가 되었습니다. 부유하지도 부족하지도 않던 저희 집과 달리 시댁은 경제적으로 빠듯하진 않아도 크게 여유가 있는 집은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을 주부로 사셨고 시아버지는 우리가 결혼하기 2년 전 소방관으로 일하다가 정년 퇴직을 하셨죠. 난 세상에서 우리 아빠가 제일 무서워. 우리 아빠 나랑 내 동생 엄청 엄하게 키우셨어. 남편과 시동생을 엄하게 키우셨다던 시아버지는 우려와 달리 제겐 무척이나 다정하셨습니다. 언제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제게 귀뜸을 해주시더라고요. 원래 민철이 위로 민철이 누나가 둘이나 있었어. 근데 첫째는 결국 뱃속에서 숨이 멎은 채로 태어났고 둘째는 돌도 되기 전에 병으로 눈을 감았지. 그렇게 딸 둘을 잃었으니 네 시아버지가 말은 안 해도 딸 같은 수영이 네가 들어와서 참 좋은 모양이다. 게다가 제가 결혼 후 1년 만에 첫 아들을 낳자 시아버지께선 절 거의 업고 다닐 듯 좋아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가기만 하면 시아버지의 입은 귀에 걸려 내려올 줄을 모르셨죠. 비록 아들들은 엄하게 키우셨지만 시아버지는 손주에겐 한없이 약하셨습니다.
어차피 애들 교육은 너희가 시킬 거니까 난 이제 내 손주한테 엄하게 굴 것 없이 그저 예뻐하기만 하면 된다. 손주 보고 나니 내 자식 키울 때보다 오히려 더 좋구나. 헤이라, 할아버지 해봐라. 우르르 까꿍. 아이고, 요 녀석 웃는 것 좀 봐라. 이 해레비 심장이 녹는다 녹아. 게다가 시부모님께서 손주를 끔찍이 아끼셨던 이유가 하나 더 있었는데 남편보다 한 해 먼저 결혼한 시동생네 부부에겐 불임이라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시동생이 불임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때문에 대를 이을 손주들을 볼 수 있는 건 오롯이 저와 남편에게서 뿐이었던 거죠. 아이를 낳고 저는 쭉 바라왔던 대로 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꽤나 인정을 받고 있어서인지 연봉 인상이 빨라 외벌이로 감당이 되기도 했고 친정 부모님 또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첫 아들을 낳은 지 2년 뒤 저는 둘째 아들을 낳았고 그 다음 해엔 곧바로 막내딸을 출산했죠. 자식 셋을 거의 독박 육아하다시피 키우는 건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물론 친정엄마도 절 도와주고 싶어 하셨지만 다니던 회사를 퇴사한 후 엄마는 아빠의 회사 일을 돕고 있어 시간이 잘 나지 않으셨거든요. 어머님, 아버님 힘드실 텐데 뭐하러 매번 반찬까지 잔뜩 해서 오세요. 전 정말 괜찮다니까요. 괜찮긴. 애비도 요즘 워낙 회사 일이 바빠서 야근이 잦다며. 말도 잘 안 통하는 애들이랑 하루 종일 집에만 갇혀 있으려니 힘들지. 애들은 내가 볼 테니까 넌 나가서 바람이라도 좀 쐬고 와라. 어머니, 감사해요. 아이고, 왜 우니 어머마. 애가 많이 힘들었나 보네. 여보, 휴지 좀 가지고 와봐요. 울지 마라 어머마. 우리 며느리가 울어? 내 민철이 이놈을 그냥 자기 마누라가 이렇게 힘들도록 그냥 내버려둬. 따뜻한 시어머니와 투박하긴 해도 저와 손주들을 무척이나 아껴주시던 시아버지는 제게 저희 부모님과는 또 다른 부모로서의 정을 알려주셨어요. 이후 시부모님은 평일엔 2, 3일씩 오셔서 아예 주무시고 가셨고요. 제가 일찍 일어나서 밥이라도 차리려고 하면 시어머니는 질색팔색을 하고 저를 방에 밀어넣으셨고 시아버지는 제가 허리 숙여 청소라도 할라치면 후다닥 달려와 제게서 청소기를 빼앗아 드셨죠. 그런 시부모님 덕에 저는 조금씩 기운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이 제게 베풀어 주시는 애정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저도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노력했죠. 시부모님과 전 정말 친부모 자식처럼 지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다행이라고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하고 애들을 잘 못 챙겨주네. 그래도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다행이야. 됐어. 미안은 무슨. 당신도 출장 없는 주말엔 최대한 애들 보고 집안일 도와주려고 노력하잖아. 그리고 당신이 괜히 바쁜가? 안 맡아도 될 일, 안 가도 될 출장, 일부러 도맡고 있는 거 알아. 빨리 진급하려고. 애가 셋이나 돼서 힘들지? 나 그냥 애들 어린이집에 맡기고 맞벌이 할까? 됐어.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돼. 당신이 그랬잖아. 애 셋 돌보기도 힘든데 맞벌이까지 하며 사신 장모님이 존경스럽다고. 당신 더 고생시키기 싫어. 내가 빨리 승진해서 돈 많이 벌어올 테니까 마나님은 애들만 잘 돌봐주세요. 저는 남편의 그런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이 절 배려해주는 만큼 저도 남편을 배려하고 돕기 위해 남편에게 집안일을 일절 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바깥일에 대해서도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없었죠. 야근과 출장이 잦아도 회식 후 술에 취해 집 현관에 뻗어 잠이 들었을 때도, 그래서 결혼기념일을 잊어버린 적이 있어도 저는 남편에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가정이 돌아와서 쉬고 싶은 온전히 편안한 장소가 되길 바랬거든요. 남편은 노력한 만큼 다행히 회사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더군요.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을 때 우리는 드디어 아파트 자가를 사서 이사를 갈 수 있었어요. 집안이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우리는 남편의 회사 사람들을 초대해 거나한 집들이를 했어요. 아이들까지 전부 시댁에 맡겨놓고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 과장이었던 남편의 집들이에 무려 회사의 대표님까지 오셨더군요. 대표는 술에 얼큰하게 취해 제 남편에게 술을 따라주며 칭찬 세례를 하더라고요. 이사한 거 축하해, 김 과장. 집이 참 좋아. 암 좋아야지. 열심히 일하는 우리 김 과장 같은 사람한테 아주 어울리는 집이야. 김 과장, 내가 자네 굉장히 아끼는 거 알지? 우리 김 과장이 우리 회사 복덩이야, 복덩이. 영어도 잘해, 중국어도 잘해. 해외 출장 가면 가는 족족 거래도 성사시켜. 게다가 술도 잘 먹고 사람까지 이렇게 싹싹하니 이거 원 김 과장 자넨 단점이라는 게 있긴 있나? 그렇게 남편은 결혼한 지 13년이 됐을 때 47의 나이로 다니던 중견기업의 차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봉 또한 1억에 조금 못 미치는 8천만 원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의 출장이 잦아도 너무 잦아지더군요. 나 이번 주말에 부산 출장 가. 또? 당신 저번 주에도 강원도 어딘가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 요새 지방이고 해외고 출장이 너무 잦은 것 같아. 무슨 차장이 그렇게 출장이 많아? 야근은 또 왜 그렇게 자주 하고? 어허, 일인데 어떻게 그럼? 당신 원래 내 일에 일절 관여 않더니 갑자기 왜 그래? 나도 쉬고 싶고 힘들어. 그래도 다 당신하고 애들 먹여 살리려고 노력하는 거잖아. 나도 지겹다고. 당황했습니다. 제가 크게 못할 말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이 버럭하며 화까지 내는 바람에요. 저는 민망한 표정으로 남편에게 사과를 했죠. 당신 요즘 많이 힘들구나. 당신은 가족 때문에 고생하는데 내가 괜히 쓸데없는 말을 했네. 미안해. 하지만 남편은 혀를 찢하고 차더니 벗었던 겉옷을 입고 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 들어온 남편은 다음날 새벽 제가 인사할 새도 없이 그대로 출장을 가버렸죠. 그때를 계기로 남편은 점점 더 술에 취하거나 늦게 집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제게 항상 다정하던 남편은 조금씩 제 눈을 쳐다보는 일이 드물어졌고 집에 들어와서도 씻고 제가 차려놓은 밥을 먹은 뒤엔 휙 하고 침대로 들어가 그대로 누워버렸어요. 아니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거나요. 답답했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고 힘든 부분을 채워주며 단단한 부부 사이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왜 남편의 마음에 자꾸만 벽이 세워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애들이 잠든 금요일 저녁 남편에게 맥주 한 잔을 하자고 청했습니다. 남편은 피곤하다고 투덜거렸지만 거듭된 제 부탁에 마지못해 식탁에 저와 마주 앉았죠. 여보, 요새 일이 많이 힘들어? 그때 일은 그때도 사과했지만 내가 미안해. 됐어. 1년도 더 된 일을 왜 또 끄집어내? 그냥 당신하고 나 사이가 전하고 너무 달라진 것 같아서. 여보, 혹시 나한테 다른 불만 같은 거 있어? 그런 거 있으면 말해줘. 나도 알아야 고치지.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남편의 차가운 말에 저는 그만 가슴에 큰 상처를 입고 말았어요. 자꾸 왜 이래?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겨우 이딴 얘기하자고 불러낸 거야? 그럼 당신 나이가 40인데 예전처럼 나한테 예뻐 보이겠어? 그냥 결혼하고 애들 낳았으니까 같이 사는 거지. 뭐? 이런 얘기 앞으로 또 꺼내지 마. 남들 다 이렇게 살아. 당신만 유난인 거야. 내가 당신한테 일을 하라고 해. 돈을 안 가져다 줘. 당신 내 덕분에 집에서 애들만 보면서 편하게 살잖아. 앞으로도 그럴 거고.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앤 뭐 나 혼자 만들어서 낳았어? 당신이랑 같이 만든 우리 애들이잖아. 그리고 처음에 애들 키울 때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해? 게다가 당신이 맨날 깨끗한 집에서 맛있는 밥 먹고 애들 교육 걱정도 없고 아침마다 깔끔하게 다려진 옷 입고 출근할 수 있는 게 다 누구 덕인데? 당신 날 여태 그렇게 생각했어? 애 보고 집안일 해주는 가정부처럼? 나 좋다고 먼저 그렇게 따라다닌 사람이 누군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비참한 소리를 내뱉어? 말꼬리 잡지 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이. 아휴, 나 피곤해. 나 들어가서 잔다. 그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 혼자 식탁에 앉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왜 저렇게 변해버린 건지, 강수영이라는 나 자신은 어디 가고 붙박이 유령처럼 집에만 붙어 애들 엄마이자 주부로 사는 저만 남은 건지 너무 한탄스러웠어요. 저는 당장이라도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들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집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자식들이 셋이나 곤히 잠들어 있었어요. 제가 남편과 사소하게 틀어졌단 이유로 아이들에게서 멀쩡한 아빠를 빼앗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생각했죠. 결국 저는 그날 맥주를 4캔이나 마시고 남편에 대한 미련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앞으로는 그냥 애들의 아빠 엄마로서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바깥 일에만 집중하고 저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말입니다. 그래도 남편은 월급만큼은 꼬박꼬박 저에게 잘 가져다 주었거든요. 이후 남편과 제 사이는 점점 소원해졌어요. 우리는 아이들 이야기와 양가 집안 행사 문제를 제외하곤 일절 대화를 나누지 않았죠. 집안 행사 때 양가에 방문하면 남편과 저는 애써 사이 좋은 척했지만 눈치 빠른 동서는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저에게 넌지시 묻더군요. 형님, 아주버님하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죠? 아주버님 왜 저렇게 찬바람이 쌩쌩 부세요? 애들 아빠가 요새 일하느라 피곤해서 그래. 동선 요즘 괜찮아? 정신과는 아직 다니고 있어? 괜찮아요. 요샌 약도 끊었어요. 형님, 제가 형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지 알죠? 형님이 애들 낳는 모습 보고 저 엄청 우울하고 힘들어할 때 형님이 바쁜 와중에도 저 억지로 정신과 병원에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제가 지금 우울증 잘 이겨내고 이렇게 회사 생활도 하고 형님네 아이들도 웃으면서 볼 수 있는 건 전부 다 형님 덕분이에요. 아유, 별말을 다 한다. 동서가 잘 이겨낸 거지. 아무튼 우리 부부 일은 정말 걱정하지 마. 동서는 끝까지 제게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저는 동서의 걱정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착한 시동생도 동서도 그리고 누구보다 저와 아이들을 아껴주던 시부모님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산 지 1년쯤 지난 무렵이었어요. 저는 전날 남편이 벗어놓은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 바지와 양복 상의 주머니에 든 물건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오늘 출근을 해야 하는데도 어찌나 술에 취해왔던지 양복 바지 그리고 상의와 와이셔츠에까지 전부 토사물이 묻어 있었거든요. 어차피 드라이를 안 한 지도 오래됐다 싶어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죠. 마지막으로 저는 양복의 속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 손엔 웬 하얀 봉투 하나가 들려 나왔어요. 속에는 웬 종이가 접힌 채 들어있었는데 저는 남편 회사에 관련된 서류인가 싶어 아무 생각 없이 그 종이를 꺼내 펼쳐보았죠. 그런데 그 종이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전세 계약서? 그 종이는 다름 아닌 저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전세 계약서였던 겁니다. 그것도 남편 명의로 된 전세집 계약서 말이죠. 임대 날짜를 보니 고작 일주일 전에 2년 만기로 계약된 집이더라고요. 순간 정말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뭐지?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없이 전셋집을 구했지? 시부모님께 빌려드린 건가? 아닌데, 시부모님 댁은 자간데 왜 전세를? 일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지. 그랬으면 자주 출장 가는 지역에 집을 빌렸겠지.
왜 우리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도 않은 곳에 집을 구했겠어? 출장에까지 생각이 다다른 순간 불현듯 제 안에 아주 불길한 기운이 스멀거리며 퍼졌습니다. 최근 2년간 지나치게 잦아진 남편의 출장과 야근, 숱한 술자리까지 제 머릿속의 모든 것들이 점점 하나의 단어로 응축됐죠. 아무리 소원한 부부 사이라도 절대 일어나선 안 될 부부 사이의 마지노선인 그것 말입니다. 그 사람이 외도를? 저는 당장에 옷을 주워 입었어요. 그리고 곧장 그 전세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발걸음을 향했죠. 제 불길한 예감이 정말인지 그게 아니라도 이 전셋집의 정체가 대체 뭔지 확인을 해야 했어서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도착한 집 앞에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덜덜거리는 제 손을 애써 다른 손으로 부여잡으며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 안에서는 낭낭한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누구세요? 저 혹시 김민철 씨라고 아시나요? 김민철이요? 잠시만요. 여자는 이내 현관문을 열고 나와 저를 맞았습니다. 30대 초중반쯤 됐을 듯한 젊은 여자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다 못해 저를 절망하게 만들었어요. 김민철은 제 남편 이름인데요. 누구시죠? 남편이요? 애인도 아니고 남편이라는 말에 저는 기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제 얼굴을 자세히 살펴본 후 돌연 얼굴이 사색이 되더군요. 아마 절 알아본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행동을 해야 맞는 건지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티나지 않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그대로 밀치고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그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어요. 저기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상간녀는 절 뒤따라오며 소리쳤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안 사진을 마구 찍어댔습니다. 집은 방 2개, 거실 하나인 깔끔한 집이었는데 작은 방은 옷방으로 만들고 남은 방 하나는 신혼부부 안방처럼 꾸며놨더군요. 그 안방 탁자와 거실엔 쥐가 차게도 그 년놈들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한가득이었고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상간녀는 제 어깨를 우악스럽게 잡았고 저는 그 여자의 팔을 떨쳐내며 몰래 휴대폰 녹음기를 켜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돌려 상간녀를 죽일 듯이 노려보았죠. 너, 나 알지? 네? 조금 전에 나 알아봤잖아. 얼굴 시퍼렇게 질려서. 나를 안다는 건 네가 만나는 놈이 유부남인 걸 알고 있었다는 거네. 내가 그놈 와이프인 것도. 근데도 뭐? 김민철이 네 남편이라고? 상간녀는 잠시 이리저리 눈알을 굴리더니 이내 뻔뻔하게 턱을 치켜들고 제 눈을 똑바로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 그 자체였죠. 그래요. 저 그쪽 알아요. 듣던 대로 그냥 아줌마네 아줌마. 저기요. 어차피 아줌마랑 그 사람 거의 남남처럼 산다면서요. 애들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이름만 부부로 살았던 거라면서요. 우리 벌써 2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오피스텔에서 얼마 전에 이 집으로 이사 와서 어제같이 축하 파티도 했고요. 그 사람 곧 이혼하고 나한테 온다고 했어요. 우린 식만 안 올렸다 뿐이지 부부나 다름없는 사이인데 아줌마 때문에 혼인신고도 못하고 살고 있다고요. 아줌마, 그 사람이 이혼하자고 하는데 왜 이혼 안 해줘요? 구질구질하게 애들 앞세워서 버티고 싶어요? 왜? 그 사람 돈이 아쉬워서요? 아줌만 자존심도 없어요? 하긴 평생 그 사람 옆에서 빈대처럼 피만 쪽쪽 빨아먹고 산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 뭐라고? 이 더러운 년이 뭐라는 거야? 넌 그럼 자존심이 있어서 떳떳하지도 못하게 뒤로 유부남이나 몰래 만나고 다니냐? 뭐? 부부? 넌 그냥 더러운 상간녀야. 남의 가정 파탄낸. 너 딱 기다려. 내가 너 인생 공부 아주 제대로 시켜줄 테니까. 야, 어디가? 휴대폰에 사진 지우고 가. 야!
저는 우악스럽게 제게 달려드는 상간녀를 밀어버리고 빠르게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지체할 새도 없이 제가 찍은 영상과 음성을 시댁 단체 채팅방에 올렸어요. 그리고 그 아래 딱 한마디를 남겼죠. 김민철 바람나서 저 이혼합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전에 심부름센터를 검색한 후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했습니다. 꼭 이혼에 쓰이지 않더라도 이 두 연놈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만난 건지, 남편 놈이 제게 더한 거짓말을 하진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제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의 전화를 모두 무시했습니다.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군요. 저는 근처 카페로 들어가 아이스 커피를 시켜 음료가 나오자마자 벌컥벌컥 한 번에 마셔버렸어요. 너무 찬 기운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이내 머리가 시원하게 맑아졌죠. 그 다음엔 잊고 있던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남편과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를 이렇게 처절하게 배신한 남편이 찢어 죽일 듯이 밉더라고요. 저는 해가 어둑해질 쯤에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 시부모님과 시동생 부부가 벌떡 일어나 저를 맞았어요. 아이들의 신발이 모두 현관에 놓여 있는 걸 보니 아이들은 시부모님이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말한 것 같았죠. 그리고 머리가 잔뜩 헝클어진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어머마! 시아버지는 저를 향해 달려와 저를 품에 안았어요. 저는 퉁퉁 부은 눈으로 힘없이 시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죠.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와 동서는 눈물을 터뜨리더군요. 어머마, 전화도 안 받고 어딜 갔다 오는 게냐. 아이고, 가여운 내 며느리. 이 시애비가 미안하구나, 미안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켜도 한참 잘못 시켰다. 너 이놈아, 얼른 와서 어머한테 싹싹 안 빌어. 이미 시아버지에게 몇 대 맞았는지 남편의 입술은 터져 있더군요. 일어서서 저를 향해 다가온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입이 10개라도 당신한테 할 말이 없어. 그게 다야 이놈아. 납작 기어서 빌어야지. 네가 아직 덜 맞았지? 나한테 덜 맞았어. 시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는 남편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이내 남편의 뺨을 거세게 후려치더군요. 그것도 연달아 5대를 말입니다. 이 후레 자식아,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이렇게 차마 며느리를 두고 바람을 피워. 애가 셋이나 있는 놈이 차라리 나가 죽어라, 죽어. 접시에 물이라도 받아서 코 박고 되져버려.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몇 번을 더 얻어맞았고 남편은 엉엉 울기만 할 뿐 그런 시아버지에게 반항 한 번 못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시부모님께선 절 조심스럽게 붙잡으셨지만 저는 단호하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마, 자식 잘못 균애비로서 참 염치 없지만 애들을 봐서라도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아주면 안 되겠니? 죄송해요, 아버님. 저 어머님 아버님께는 항상 감사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저요, 이미 저 사람이랑 부부가 아닌 남남처럼 살고 있었어요. 애들만 보면서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신뢰와 의리를 저 사람은 저버린 거예요. 그런 가정을 억지로 붙들고 있어봤자 저도 애들도 불행해질 뿐이에요. 저 이혼할래요. 코피로 범벅이 된 남편은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제 단호한 말에 시부모님은 더는 저를 잡지 못했죠. 시부모님은 결국 힘없이 어깨를 떨구고 시동생 부부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시동생은 제게 죄송하다고 말하며 흐느끼는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나갔고 동서는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꼭 안아주곤 시동생의 뒤를 따랐어요. 시댁 식구들이 모두 돌아간 후 저는 무릎을 꿇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손을 높이 치켜들어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내리쳤죠. 남편은 힘 하나 없이 눈물을 흘리며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이 쓰레기만도 못한 자식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울지 마. 불쌍한 척도 하지 마. 넌 지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 네 부모님 가슴에까지 대못을 박은 거야. 그깟 알량한 사랑 노름 때문에. 너네 대단히 절절한 사이더라. 식만 안 올렸지 부부나 다름없다며? 나이 40 넘은 나보다가 어린 년 보니까 눈이 뒤집히디? 정신 차려. 너 내가 예언 하나 해줄까? 넌 나한테 이혼당하고 그년한테도 처참하게 버려질 거야. 네가 나한테 했던 것보다 더 지독하게. 남의 눈에 눈물 낸 놈은 언젠간 반드시 피눈물을 흘리게 돼 있으니까. 저는 애들 방으로 가 잔뜩 겁에 질린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짐 몇 개를 싸서 애들과 함께 친정으로 향했죠. 제게 자초지종을 모두 들으신 부모님은 당장 쫓아가서 남편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길길이 날뛰시더군요. 그 벌레 같은 놈을 내가 그냥... 아빠, 나중에 해. 나 지금은 너무 피곤해. 아휴, 불쌍한 내 딸. 이 착한 걸 놔두고 어떻게 그놈이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할 수 있어? 잘 왔다. 다른 데 안 가고 엄마한테 잘 왔어. 저는 그날 아이들과 한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다른 한 팔로는 울다 지쳐 잠이 든 막내딸의 어깨를 감싸주면서요.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둘째 아들은 애써 울음을 참으며 제게 말했어요. 엄마랑 아빠 이혼해? 아빠가 바람 피웠어? 그렇게 됐어. 미안해 우리 아들, 우리 딸. 엄마가 너희한테 보여서는 안 되는 모습을 그만 보여줬네. 난 괜찮아 엄마. 나는 아빠 없어도 돼. 그러니까 엄마 울지 마. 알았지? 둘째 아들의 의젓한 말에 저는 또다시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려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이제는 저 혼자 힘으로 애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저는 눈을 질끈 감고 앞으로 더 강해지리라 마음먹었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 제가 연락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혹여 이혼 안 한다고 버팅기거나 변호사라도 고용할 생각이면 그만두라고도 했죠. 만약 그랬다간 명예훼손이고 뭐고 네가 인생 전부를 바친 그 회사에 네 놈 실체를 죄다 뿌려버리겠다면서요. 그리고 3일 뒤 저는 심부름센터에 맡긴 의뢰에 대한 결과물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설마 이 이상 내가 놀랄 일이 또 있겠나 싶어 무심히 자료들을 본 저는 놀라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한 마음에 그만 헛웃음을 지워버렸네요. 월급만큼은 정직하게 제게 가져다 주고 있다고 생각했던 남편은 제게 연봉마저 숨겼더군요. 그 비싼 전셋집을 구하고 바람을 피우려면 뒷주머니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긴 했는데 아예 연봉 자체를 숨겼을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게 연봉이 8천만 원 언저리라고 말했던 남편은 실제로는 1억 초반대 금액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무려 2년간 거진 6천만 원이란 거금을 남편은 그 상간녀를 만나는데 쓰고 있었던 겁니다. 처음엔 작은 오피스텔을 빌려 둘이 살림을 차렸고 그곳에서 2년을 살다가 전셋집으로 최근에 이사를 갔었더군요. 모자란 전세금은 남편 이름으로 제가 들어놓은 예금을 깨서 충당했더라고요. 게다가 두 놈이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년 모임, 중년 채팅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핸드폰 어플엔 그런 만남을 위한 채팅이 많은 모양이더군요. 그 둘은 거기서 채팅을 나누다가 실제로 만남까지 이어진 겁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웃긴 건 그 연놈처럼 실제로 많은 유부남 유부녀들이 그곳에서 만남을 갖는다는 사실이었죠. 도대체 거기가 어떤 데인가 싶어서 가입해서 들어가 봤더니 가입한 지 몇 분도 안 돼 남자들에게서 정말 많은 쪽지가 오더군요. 그리고 상간녀는 꼴에 작은 동네 학원에서 초등학교 국어 선생으로 일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그 학원 원장을 찾아갔죠. 안녕하세요. 학생 학원 등록 상담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제가 원장님이 분명히 아셔야 할 사실 하나 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김유미라는 선생 있죠? 아, 김 선생이요? 네, 그런데요. 그 여자가 제 남편이랑 바람이 났습니다. 그것도 애 셋 딸린 유부남인 걸 알고도 2년이나 아예 살림까지 차려서 만났어요. 여기 증거도 다 있어요. 이런 비도덕적인 여자가 한창 바르게 자랄 초등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에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더군요. 저는 팔짱을 끼고 원장을 내려다봤어요. 원장은 안절부절 못하다 제게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이요? 사모님, 그게 정말이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희 학원이 워낙 작은 학원이라 원생이 많이 없어서 이거 학부모님들 사이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저희 학원 문 닫아야 돼요. 제가 바로 자를 테니까 더 이상 여기 오지 말아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정말이죠? 확실해요? 그럼요. 나중에 또 확인하러 오셔도 좋아요. 약속드려요. 그러니 제발 노여움 푸시고 밖에 소문만 내지 말아주세요. 이 동네 학원에 그 여자가 2번 다시 발도 못 붙이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다음 주 다시 학원으로 찾아가 상간녀가 잘린 걸 확인한 후에야 더 이상 그 학원에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저는 남편에게 가 제가 가지고 있던 증거와 심부름 센터를 통해 알게 된 사실들 전부를 남편에게 들먹이며 정확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죠. 이 집, 그리고 당신 앞으로 된 재산들 다 내놔. 앞으로 나 혼자서 애 셋 키우고 살아야 하니까. 네가 마지막 양심 있으면 내 말에 토달지 마. 어차피 당신은 연봉 높으니까 또 모으면 되잖아. 당신 상간녀 그 여자 학원에서 잘렸지? 내가 그것처럼 당신 회사에는 왜 안 찌르는 줄 알아? 마음 같아선 당신 아주 바닥까지 끌어내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야. 애들 양육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이런 쪽팔린 인간이라도 애들 아빠니까. 그러니까 내가 소송 걸고 진짜 개싸움 나기 전에 내가 말한 조건으로 순순히 협의 이혼해. 물론 애들 양육권은 내가 다 가져갈 거고 나랑 이혼하고 넌 네가 원했던 것처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 쓰레기야. 아직도 눈가가 퍼렇게 멍들어 있던 남편은 제 말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사실 남편이 제 말에 찍소리 못할 걸 알고 있었어요. 동서가 제게 말해주기를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제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라고 으름장을 단단히 놨다고 했거든요. 협의 이혼을 위해 처음 법원을 찾았을 때 저희 아빠는 기어코 절 따라와 법원 앞에서 남편의 얼굴에 주먹을 날리셨습니다. 단 한 대도 그놈을 못 때리고 이대로 끝을 내면 평생 우라통이 터질 것 같다면서요. 남편은 얼굴을 부여잡고 끙끙댔지만 아빠는 저를 데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아빠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들은 엄마는 자신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걸 무척이나 안타까워하셨죠. 자기도 한 방 날렸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어 받을 수 있는 만큼의 위자료를 뜯어냈습니다. 아마 그 돈도 뭐 남편이 내준 것 같긴 하지만 어느 돈이든 이미 구린내가 풍기는 돈인 건 마찬가지니 더는 신경 쓰지 않았죠. 이혼 숙려 기간이 끝나고 완전히 그놈과 법적으로 정리가 된 후 저는 전 남편이 나간 그 집에 아이들과 다시 들어갔어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께서 절 찾아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따로 2천만 원을 건네셨죠. 어머마, 잘 지내고 있지?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는구나. 부디 밥 거르지 말고 잘 챙겨 먹으렴. 엄마는 그래야 돼. 혹시라도 내 도움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라도 우리한테 연락하고 이 돈은 잘 가지고 있다가 너 급할 때 요긴하게 써라. 거절하지 말아다오. 너에게 한없이 죄스러운 마음에
내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가져온 거니까 말이다. 그런데 어머마, 내가 부탁 하나만 해도 되겠니? 혹시 말이야, 너만 괜찮다면 몇 달에 한 번씩, 아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내 손주들을 보여주면 안 되겠냐? 아버님, 손주들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버님 핏줄인데요. 저 애들 아빠는 미워하지만 두 분께는 전혀 악감정 없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두 분 얼마나 좋아하고 따랐는지. 고맙다, 고마워. 요즘 자식이 이혼하면 며느리가 손주는 절대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고. 나 우리 손주들 못 보면 못 산다. 시아버지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고는 연신 제 손을 쓰다듬으며 흐느끼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마음 아파 저는 저도 모르게 시아버지를 따라 눈물을 흘렸죠. 저는 이혼 후 가끔씩 동서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동서지간으로 묶여있던 것과는 별개로 동갑이었던 동서와 저는 친한 친구로 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동서에게 전해 듣기로 기가 막히게도 전 남편은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된통 혼이 나고도 이혼 후 상간녀와 그 집에서 살림을 합쳤다고 합니다. 물론 시부모님은 그놈과 상간녀를 인정할 생각도 아예 절대로 볼 생각도 안 하셨다네요. 그런데 유부남 만나던 그 경박한 행동 거지가 어디 가나요? 그 상간녀는 살림을 합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람이 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날 한심하게도 전 남편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게 전화를 해서 질질 짜더라고요. 그것도 술까지 잔뜩 먹고서요. 여보, 나 그년한테 당했어. 그년 완전 꽃뱀이야. 걔가 나 때문에 학원 잘린 거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 전셋집 자기 명의로 안 돌려줄 거면 헤어지자고 난리치길래 내가 전셋집 명의 그년 앞으로 바꿔줬거든. 근데 내가 바꿔준 지 6개월도 안 돼서 지랑 바람난 놈을 그 집으로 불러들인 거야. 그리고 그 연놈들이 날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여보, 나 지금 원룸 월세 얻어서 살고 있어. 내 인생 어떡해. 참 한심했습니다. 이렇게나 찌질한 놈인지도 모르고 제가 이런 놈이랑 15년을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았었다는 사실이 너무 창피했죠. 저는 그놈에게 최대한 이죽거리면서 말했어요. 그럼 30 중반밖에 안 먹은 여자가 50이 다 된 너랑 뭐 진심으로 불타오르기라도 했겠니? 채팅 어플 같은 데서 자기랑 10 몇 살이나 차이 나는 유부남 만나고 다닌 여자가 어디 제정신 박힌 여자였겠냐고. 이혼 상담을 도와준 변호사에게 듣기로 채팅 어플에서 호구 같은 남자를 물어 한탕하려는 여자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상간녀가 바로 그런 여자였던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은 뭐 자기 말처럼 꽃뱀한테 제대로 물려서 이혼도 당하고 가진 돈도 다 날린 거죠. 자기 부모한테 소박도 맞고요. 저는 혀를 차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급히 절 붙잡으면서 그놈이 글쎄 뭘 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하도 기가 차서 그만 헛웃음이 나고 말았네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조강지처인 당신을 두고 그런 짓을 했으면 안 됐는데. 여보, 우리 다시 합치면 안 될까? 애들한테도 아빠가 필요하잖아. 애들 아빠 없는 자식들로 키울 거야? 내가 정말 잘할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 없을 거야. 일도 힘들고 인생이 무료해서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여보, 제발 나 한 번만 더 받아줘. 미친 거 아니야? 이 보세요, 김민철 씨. 사람이 모렴치 하던가 찌질하던가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이제 와서 어디다 발을 디밀어? 어디서 애들을 들먹이길? 꽃뱀한테 눈깔 돌아가서 조강지처에 애 셋까지 다 버리고 간 놈이. 야, 내가 진짜 그래도 15년을 같이 산 사이니까 마지막으로 충고해 줄게. 제발 애들한테 부끄럽게 살지 마. 어디 나가서 애들 아빠라고 입 뻥끗거리고 싶으면 처신 똑바로 하고 살라고. 내가 너 때문에 쪽팔려 죽겠으니까. 그리고 재결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기차는 벌써 엊그제 떠났어. 아스팔트 바닥에 인중 갈리고 싶지 않으면 다신 술 처먹고 또 전화하지 마라. 알았어? 끊어. 이게 고작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그 사건이 있던 때로부터는 1년 정도가 지났죠. 안타깝게도 저는 더 이상 그 상간녀가 어떻게 사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저는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으려고요. 여러 사람 눈에 피눈물을 낸 그 여자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아주 호된 배신을 당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시부모님은 아직도 전 남편을 집에 한 발짝도 들이고 있지 않으시다고 합니다. 전 남편은 아직도 그 원룸에 살며 회사와 집만 오가는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얼마 전 한 식당에서 아이들 데리고 시부모님을 배웠을 때 들었죠. 다행히 아이들은 저처럼 자신의 아빠를 싫어할 뿐이지 자신들을 무척이나 아껴주던 할아버지 할머니는 여전히 좋아합니다. 시부모님은 저희 아이들만 보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없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 저 없이 두 분을 찾아가라고 아이들에게 말했죠. 저는 두 분을 자주 뵙고 싶지만 전 남편과 갈라선 마당에 두 분과 계속해서 가깝게 지내는 건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시동생 부부는 최근 유기견 2마리를 입양했다고 해요. 자식에게 줄 수 없는 애정을 반려견에게 주고 싶다며 말이죠. 최근 동서를 만나러 나갔을 때 동서는 2마리를 모두 데리고 나왔는데 처음 제게 보여줬던 사진 속 지저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사랑을 듬뿍 받은 듯 깨끗하고 밝은 모습의 강아지들을 보니 시동생과 동서의 따뜻한 마음이 저에게도 느껴졌네요. 제 아이들은 각각 중3, 중1,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저와 전 남편의 이혼으로 너무 큰 아픔을 겪진 않았을까 많이 걱정했는데 큰아들이 제게 이러더군요. 어차피 아빠는 거의 맨날 집에 없었잖아. 지금도 가끔 엄마랑 아빠랑 이혼한 거 까먹어. 워낙 예전에 살 때랑 달라진 게 없어서. 큰아들은 고맙게도 아주 의젓하게 동생들을 잘 보살피곤 합니다. 맏아들인 자기가 이젠 저와 동생들에게 아빠 대신이라면서요. 둘째와 셋째 또한 자기 형 오빠를 무척이나 잘 따르고요. 그런 큰아들이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너무 일찍 아이를 철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요즘은 조금 알겠더라고요.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고맙다는 말밖에 못했던 엄마의 마음을 말이죠. 제 동생들은 요즘 저에게 부쩍 자주 전화를 겁니다. 처음엔 왜 이러나 싶었는데 저번에 다 같이 친정에서 모인 날 남동생이 그러더군요. 어릴 적엔 누나가 우리 많이 챙겨줬잖아. 이젠 우리가 누나를 챙길 차례야. 그러니까 무슨 일 있으면 우리한테 기대 누나. 우리도 애가 둘씩이나 있는 든든한 어른이니까. 그런 동생들의 말이 기특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저는 동생들 몰래 찔끔 흘러나온 눈물을 훔쳤네요. 아직도 정정하게 함께 회사를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선 우리의 대화를 듣고는 우리 자식들이 언제 이렇게 다 컸냐며 새삼 빠르게 흘러간 세월을 되짚으시더군요. 저는 지금 동네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저녁 전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저를 사장님은 감사하게도 받아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일을 배우다 좋은 자리가 나면 프랜차이즈 카페 체인점을 하나 차리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 대학 학비는 어떻게든 제 스스로 벌어서 보내주고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성인이 된 아이들을 떠나보내면 다시 강수영이라는 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준비를 해야 하니까요. 이번 이혼을 통해 제가 놀랐던 것 중 하나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 없이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 옆에서 태연히 잠들던 내 배우자였다는 사실이 인간에 대한 약간의 혐오를 느끼게 하더군요. 그러니 여러분, 저처럼 이런 배신감과 아픔을 겪지 마시고 항상 배우자분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항상 그렇진 않겠지만 대화가 단절된 곳엔 불행이 기웃거린다고 하니까요. 그럼 다들 환절기에 감기 앓지 마시고 다가오는 가을을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